네, 20년 만에 가장 강력하다는 유엔 대북 제재. 여기에 일본, 미국, 우리나라까지 따라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이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의 전현준 원장,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원장님, 정부가 3시에 독자적 대북 제재를 발표할 것이다. 앞서 중계차를 통해서 잠깐 나왔지만 어떤 내용이 좀 주를 이룰까요? 예, 기자가 잘 보도를 했기 때문에 네. 반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180일 이내에 북한 항구에 들어갔던 외국 선박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입항을 우리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네. 이건 이제 상당히 크게 좀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선박들이 북한과 거래가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 선박들이 제재 대상에 많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량살사 무기 개발에 관여한 단체라든가 개인이 이제 포함됐다고 하는 것은 기자가 잘 보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 제재 때 사용했던 방법인데,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한 3국의 기업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금융 제재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또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이나 개인이 상당히 또 타격을 받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이사 조치에 대한 엄격한 적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외국에 있는 북한 식당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페이퍼 컴퍼니 내지는 중국 사람을 바지 사장으로 앉혀가지고 네. 그 회사가 북한의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지금 의류 생산을 해서 국내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지금 제재에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이제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에게 보내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꽤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해운과 금융 제재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룰 것 같습니다. 네, 김철우 박사님 보면 이제 이 개인을 또 단체를 또 제재 대상으로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신진 엘리트도 많이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또 최고위층은 빠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번 유엔 제재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 제재도 네. 상습적인 국제사회와 또 한반도를 우리 대한민국 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기본 대전제를 깔고 과거처럼 선언적인 제재가 아니고 구체적인 대상을 지적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정보당국에서의 정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했기 때문에 네.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이제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멈추지 말고 개인까지 구체적으로 이런 정보 분석 자료가 가미됐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지금 대표적으로 공개 영상 정보를 통해서 스스로 노출했던 홍승무 같은 군사공업부 부부장을 비롯한 많은 부부장급, 우리로 말하면 국장급 이하의 네. 그 사람들까지 포함됐다는 것은 상당히 실질적인 개발 인력에 대한 그 압박까지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는 사항을 의도로 알려줌으로써 북한이 더 이상 제5, 6차 핵실험이나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을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러한 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주변국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착수했지 않습니까? 이행에 예. 필리핀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것은 과거와 같은 그런 제재가 아니고 전례 없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이 포함됐다 하는데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의 나진 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저희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외교 채널을 통해서 러시아로 전했다고 합니다. 나진 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우리 민간 기업 컨소시엄에 대해 방북하거나 러시아산 석탄을 실은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호 등을 지원을 해왔지만 이 대북 제재에 따라서 이 부분마저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점을 러시아 측에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현주 원장님, 예. 지금 이 나진 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북 제재가 그만큼 강력해지겠다라는 것을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 나진 하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상당히 그 신경을 쓰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도 사실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산 석탄을 나진항을 통해서 뭐 한국에 수출한다든가 일본에 수출하는 것은 러시아가 강력히 주장해서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지금 논의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2275 유엔 안보리 결의와 좀 상충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빠졌는데 우리가 나진 하산 프로젝트를 중지하겠다. 더 이상 석탄을 들여오지 않겠다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약간 지금 상충되는데 물론 이제 러시아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잘 조율이 됐기 때문에 통보를 했겠습니다만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나진 하산 프로젝트가 처음에는 들어간 걸로 언론 보도가 나오다가 그렇죠. 네. 이게 2275의 위반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중지를 선언하지 않고 네. 그냥 실질적으로만 거래하지 않는 걸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정식으로 통보를 했군요. 예.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그 정권이 이 대북 제재 이 분위기를 가지고 계속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예. 결국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이상 불필요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빌미로 활용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 새 나가는 구멍이 없도록 완벽한 원천 봉쇄, 네. 육해공공 다 하고 특히 자금줄로 활용이 가능한 개성공단에서부터 나진 학사까지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정 부분의 피해가 있는 것을 감수하겠다. 네. 그러면서도 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가장 그 압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충동적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적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이자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포함된 조치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화와 어떻게 보면 위협에 대해서 강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병행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 경협 부분이 거의 이제 하나도 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러면 계속 강대강 대치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굉장히 지금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물론 중국,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사실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약간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유엔 제재도 그렇고 미국의 대북 제재도 보게 되면은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량권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여지를 남겨놨고 네. 일본도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10만 행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여지를 남겨놨는데 사실은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까지 좀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일체의 영유아 지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까지 중지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부보다도 우리 정부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북한 역시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를 이제 폭격하겠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엄청난 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연일. 예. 그렇게 우리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모양새로 나타날지, 그러니까 잘 해결될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충돌로 갈 건지 네.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 미국의 반응을 좀 보게 되면은 조금 상황을 관리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레비 국무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40년 전부터 쭉 해온 거고 예. 무슨 새로울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지 그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위한 제재지 네. 뭐 진짜로 김정은을 참수한다든가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상황을 지금 약간 지금 부분도 캄다운 있네요. 시키는 네. 그런 거고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각 주체들이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대강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 간 직접적인 충돌로 가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모릅니다. 이 긴장이
붙다 보면은 조그마한 일 가지고도 충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정말로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잠깐 얘기하셨다시피 약간의 컴다운 하려는 이제 미국 측의 이야기는 있지만 그래도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 동안에 북한이 가만히 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될까요? 근데 과거와 다른 거는 뭐 네. 유엔 제재 같은 것도 있고 북한이 핵 실험을 4차나 했고 뭐 장거리 미사일 여러 했던 거 틀린데 네. 그거하고 비슷한 연합 훈련이지만 다른 게 있어요. 중요한 다른 게 뭐냐면 그 군사 작전 기밀에 관한 구체적인 영상 자료를 그 해당 측에서 자꾸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 미디어 심리전적인 측면이죠. 그 예. 메시지를 상대 측에다가 강압하는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고 핵잠수함이 들어오는 거라든가 뭐 핵항모라가 들어오는 그런 내용. 북은 또 나름대로 그 방사포 발사 장면이라든가 이런 걸 공개하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왜 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로 하느냐? 그 원천은 북이 제공한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안 했던 훈련을 하냐? 과거에 했던 거 유사한 거 하는데 그 강도와 질적 양적 그 어떤 강도를 더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에게 그런 어떤 전략적 메시지를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역할 분담 측면에서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의 그 움직임이라든지 또 러시아나 일본의 그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들의 이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런 것도 보면서 그러나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그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주 원장님께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압박을 하는 이유는 북한보로 빨리 핵 좀 포기해라. 그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라는 것인데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까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하는 이유를 북한이 주장하는 겁니다만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첫째는 제어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둘째는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이제 이유 때문에 자기들은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대북 압살 정책 때문에 핵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그걸 포기하면 자기들도 핵을 포기하겠다. 이런 그 논조거든요.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 게 없죠. 어떻든 미국은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은 언제든지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핵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최소한 베트남 전쟁 이후로 미국이 반미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국가를 가만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응징보복했고 후세인이라든가 가다피라든가 뭐 빈라덴이라든가 알카에다라든가 사실 다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심이 말할 수 없이 크겠죠. 언제든 반미를 주창하고 있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북한, 또 북한을 대표하는 김정은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그런 피해 의식과 공포심이 있어요. 따라서 핵 개발 포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김철우 박사님 끝으로 이제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긴급 사이버 안전 대책 회의 엽니다. 국정원에서 그 이유는 북한이 정부 내 주요 인사 스마트폰 해킹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철도기관 역시도 사이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뭐 대책 회의한다고 어떤 대응책이 좀 나오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2009년도 디도스 공격 이후에 천안함 직후에도 뭐 어떤 농협 전산망 해킹이라든지 다양하게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한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 사이버 도발인데 사이버 도발의 중요한 특징은 북한도 정찰 천국 산에 뭐 한 3천여 명의 해커들을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버 기술이나 방법도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APT라고 하는 그 진화된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전화를 뭐 어떻게 감청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스마트폰이 사실상 컴퓨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 이메일을 주고받는다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그 멀웨어 바이러스를 유포해서 스마트폰 자체 통화를 안 하게 한다든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를 유출한다든가 그런 거 가기 때문에 이 국가 사이버 안전 대책 회의를 강구할 정도로 이런 것은 과거에 쭉 도발 역사를 보고
현재 나타나는 그런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한 결과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국가적인 그 사이버 대책은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반미 투쟁이나 그런 것도 얘기하셨으면 국내에 그 총선 전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누가 이런 어떻든 도발을 했는지를 불분명한 네. 도발의 원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이버 테러나 사이버 심리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사회의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다양한 그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건 복합 안보 위기의 일종으로서 철저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오늘 북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